첫 번째 키워드는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되고 그렇게 여겨져야만 하는 학교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매우 충격적이라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안진용 기자님,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네, 11일 오후 5시쯤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은 할머니는 이 아이를 찾아 나시는 거죠. 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후에 오후 4시 반 이후에는 학원에 있어야 될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5시 18분쯤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장소가 학교였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 봤는데 결국 5시 50분쯤 이 아이와 교사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고요. 네. 그날 오후 9시쯤 이 교사는 자신이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아, 자백. 지금 전해주신 대로 40대 교사는 본인이 스스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당 교사가 지금 정신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이런 취약 아동이나 정말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돌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직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도 정신과적인 병력이 급성 상태일 때는 좀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기존의 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여교사가 사실은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확한 병명을 얘기하는 건 조금 부적절해서요. 정신적으로 뭐 좀 안 좋았다 이런 식의 표현해 주면 그럴까요?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또 자살 1등 세계의 그런 네. 오명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그런 정신과적인 불안정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다만. 그 정도와 그 증상의 심한 그 굴곡에 따라서 정말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 조금은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조금 더 개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이번에 충격적인 이런 사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직을 좀 신중하게 학교 측에서도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학교 내 시청각실 창고였다고 합니다. 왜 여기였을까? 혹시 뭐 여기가 학교 내에서 좀 사각지대, 뭐 CCTV가 없는 그런 곳이었나요? 네, 이 교사 같은 경우는요, 방과후 수업을 맡고 있지만 네. 일반직, 즉 정규직 교사였습니다. 네.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좀 얘기겠죠. 잘 알고 있었겠네요. 네, 이 교실 방과후에서 분명히 아이를 봤는데 그 후에 이 시청각실로 부르게 됐는데 시청각실에는 CCTV, 폐쇄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이 교사의 어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고가 나기 나흘 6일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벌여서 이미 한번 제지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 신고는 없었기 때문에 따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도 학교에서 휴직 권고를 했었다고 하는데 불과 나흘 후에 이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네, 정말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네. 없는데, 지금 이게 어쨌든 사후에 유족들이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안 기자님. 네. 근데 이 할머니가 현장 발견하고 아버지도 이제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상황 속에서 현장의 모습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일단 이 유가족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예. 경찰과 함께 시청각실 문을 열었고 그 쓰러져 있는 여교사와 피가 바닥에 흥건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곳에서 손녀의 여러 물품들을 발견을 했고 결국 손녀도 그곳에 숨져 있던 것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위치 추적 앱을 휴대폰에 깔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앱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주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아하. 네. 왜 그러냐면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이들이 곧바로 휴대전화로 어떤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되겠죠. 증거 채집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이가 사라진 걸 안 뒤부터는 그 앱을 통해서 계속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여성의 소리라든지 서랍을 여는 소리 등이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그 소리를 다 들었다면은 그에 따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또 끔찍한 일이었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이 용의자, 그러니까 그 40대 교사가 범행 당일 흉기를 또 구입해서 갔다, 미리 구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획 범죄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그렇죠. 있던데요. 이제 충동이나 우발적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흉기를 미리 구입해서 온 부분도 있지만 그 피해 아이를 유인하잖아요. 네. 시청과 그 창고로 유인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책을 통해서 유인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 가해자가 앓고 있다는 그 정신병력의 증상과 이 범죄 유형과는 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충동범죄면은 뭐 다른 범죄 유형이 있거든요. 정신질환 유형이 있는데 지금 알려진 그 정신질환 유형하고 이 범죄 형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자세 그 구체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정신질환과 상관없는 계획 범죄일 확률이 높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병명과는 이 사건과는 연결짓기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도 수사인데 학교도 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해당 교사 그래서 제가 정신병력 얘기를 한 건데 해당 교사가 복직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였는지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복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돌봄 그 해당 그 학습 시스템에 참여시켰어야 되는지도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 혼자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돌봄 가능 시간인데 어쨌든 돌봄 가능 시간에 범행이 일어났다는 건 충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전 의무가 충분할 때 이 범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조치 관련해서 학교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공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라 아마 네. 공립이라면 교육감 상대로 국가 배상하고 학교 측에 만약 과실자가 나오게 되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도 함께 담아봅니다.